처용무 속의 처용의 탈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눈에도 외국인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역신을 쫓는다는 이런 처용은 누구였을까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금의 이란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울 강남에는 테헤란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도 서울로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란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페르시아 대서사시 쿠시나메의 이상세계 신라입니다. 한여름 해바라기 뷰가 멋진 이곳은 경주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은 바실라입니다. 바실라라는 이름으로 공연도 지난 2015년부터 경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실라라는 이름의 소설책도 나와 있습니다. 바실라는 무슨 뜻일까요? 바실라는 아름다운 신라, 더 좋은 신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바실라라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을 했을까요? 페르시아의 대서사시 쿠시나메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신라를 아름다운 신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쿠시나메는 페르시아의 단군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쿠시나메가 무슨 뜻일까요? 쿠시나메는 쿠시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쿠시가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아비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틴의 조국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럼 쿠시는요? 쿠시는 아비틴의 조국 페르시아를 멸망에 이르게 한 아비틴의 원수 이름입니다. 쿠시와 함께 자아크가 페르시아를 멸망에 이르게 했고, 쿠시는 코끼리의 상아와 코끼리의 귀를 닮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한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쿠시나메는 멸망한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란샤 이븐 압달 하이르가 11세기 필사를 하였고, 그 책의 원본이 지난 2009년 영국의 국립도서관 희귀서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쿠시나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쿠시나메,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천년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쿠시나메의 이야기 속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면 주로 영화 300에 등장하는 그리스를 공격했던 페르시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페르시아는 기원전에 존재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는 기원 후 3세기에 등장해서 약 400여 년을 존속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비잔티움 제국과 경쟁하면서 오랜 기간 발전을 지속했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발전하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급속히 성장하던 아랍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몰락에 이르게 되죠. 이때가 7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아즈데게르드 3세는 자신의 아들 페르즈 3세에게 당나라로 망명할 것을 권유합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결사항전할 터이니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 조상의 고토를 회복하거라 하고 당부를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의 당부를 들은 페르즈 3세는 자신의 형제들과 왕실 일족들을 데리고 당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이들을 받아들여주고 이들이 망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이슬람이 당나라로 사절단을 파견했고, 당나라와 이슬람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나라로 망명한 페르즈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후원해 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당나라에 남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슬람의 역사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후 페로즈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페로즈 일행은 안전한 곳이라고 추천하는 신라로 다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쿠시나메에서는 신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페르시아의 대서사시인 쿠시나메는 800쪽이 넘는 분량인데 그 중에 500쪽 가량이 신라를 배경으로 신라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이었던 페로즈를 모델로 한 아비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틴 일행은 페르시아 일족들을 데리고 신라로 다시 망명을 떠났습니다. 신라에 도착한 그들은 신라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했을까요? 닷새 날에 바실라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아무도 바실라 같은 도시를 본 적이 없었다. 다행히 신라에서는 이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신라 왕은 그의 두 아들을 항구로 보내어서 아비틴 일행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신라의 왕 타이우르의 환대를 받으면서 신라 궁궐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신라의 궁궐 모습은 낙원처럼 꾸며진 궁 내부는 진정으로 군주의 처소 같았다. 궁 전체가 하늘색 배경에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의자에는 보석이 세공돼 있었다. 궁녀들은 인형처럼 아름다웠다. 신라의 왕 타이우르는 이방인인 아비틴을 만나자마자 그를 황금 옥자에 앉혔습니다. 아비틴은 신라에서 가장 존귀한 손님으로 환대받았습니다. 신라의 왕 타이우르는 왜 아비틴 일행을 이처럼 환대해 주었을까요? 아비틴 일행이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 당시 굉장히 발전된 문물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랜 기간 존속하면서 사산조 페르시아는 중장 기병을 비롯한 뛰어난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천문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학 문명도 발전된 모습이었죠. 반면에 당시 신라는 어땠을까요? 이때가 7세기 중엽입니다. 7세기 중엽이면 신라는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백제와 고구려와 한창 경쟁하던 때였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뛰어난 인재를 유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위기였던 거죠. 그들은 쉽게 신라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틴 일행이 본 신라의 모습입니다. 신라는 사양 루루가 가득하고 달처럼 아름다운 인형 같은 선녀들이 있는 향기로운 낙원이었다. 그곳은 현명한 왕이 다스리는 땅으로 모두가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왕 타이우르의 환대를 받던 아비틴 일행은 신라왕 타이우르와 사냥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폴로 경기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폴로 경기를 함께 할 때는 과열 경쟁을 우려하여 신라와 이란 선수들을 섞어서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이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페르시아가 멸망한 땅, 그곳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렇게 아비틴 일행과 신라의 왕 타이우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요. 그러던 즈음 신라의 당나라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아비틴 일행과 신라의 군사들은 페르시아와 신라의 연합군을 꾸려서 외침을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신라의 타이우르 왕과 아비틴 일행은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겠죠. 신라 여인들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라의 왕 타이우르의 딸, 그러니까 신라의 공주들의 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공주님들이 별과 같으시다면 프라랑 공주님께서는 달과 같습니다. 타이우르 왕의 딸 프라랑 공주의 미모가 대단했나 봅니다. 아비틴은 타이우르 왕에게 프라랑 공주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우르 왕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타이우르 왕은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반대한다 하면서 굉장히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비틴이 간곡히 부탁을 하자 타이우르 왕은 한 가지 시험을 하기로 합니다. 많은 신라 여인들 중에서 프라랑 공주를 단번에 찾는다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죠. 사실 아비틴은 한 번도 프라랑 공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비틴은 몰래 프라랑 공주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많은 여인들 사이에 한눈에 프라랑 공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비틴은 프라랑 공주에게 청혼하고 두 사람의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신라에서는 바질로 묶은 황금색 유자를 신부에게 전합니다. 만일 신부가 허락한다면 유자와 바질을 받아 입을 맞추고 간직합니다. 신라의 혼인 풍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비티는 신라의 프라랑 공주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프라랑 공주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틴이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대의 아들이 태어나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아랍의 복정자 자하크를 반드시 물리치고 조국을 위해 복수할 것이다. 그제서야 아비틴은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아비틴은 신라왕 타이우르에게 허락을 받고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바닷길에 경험이 많은 노련한 신라 뱃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14개월간의 여정 끝에 페르시아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비틴 일행이 신라로 돌아올 때는 당나라로 망명을 가서 당나라에서 신라로 들어왔지만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때는 당나라가 오히려 위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길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간 아비틴과 프라랑,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의 이름은 페리둔입니다. 하지만 아비틴은 이후 자하크와의 전투에서 패하였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프라랑은 페리둔을 잘 키웠고 훗날 신라의 혼혈인 아들 페리둔은 원수 자하크를 철근으로 묶고 그의 군대를 물리쳐 페르시아의 구국 영웅이 되었습니다. 프라랑은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조국 신라에 전하였습니다. 내 아들 페리둔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자하크를 공격해 굴복시켰습니다. 하지만 프라랑의 이 편지가 전해질 때에는 신라의 왕 타이우르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카람이 왕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페리둔과 신라의 왕 카람의 친선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연대로 보나 명칭으로 보나 타이우르는 태종 무열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아들 카람은 무무왕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대서사시 쿠시나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쿠시나메의 진실과 거짓은 무엇일까요? 역사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왕자 페로즈는 페르시아 사산왕조가 멸망한 후 이웃한 당나라로 귀순해 망명정부를 꾸리며 사산왕조의 재건을 꿈꿨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낙양에 묻혔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61년 페로즈를 페르시아 도독부 도독으로 임명했다는 신당서의 기록입니다. 중국의 또 다른 역사서 자치통감에는 662년 페르시아 도독 페로즈를 페르시아 왕에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페로즈는 페르시아의 왕자로 망명정부를 꿈꾸며 페르시아 재건을 위해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페로즈로 추정되는 석상도 남겨져 있습니다. 고종과 측천무의 등으로 알려진 건릉 입구에는 61명의 외국 사절의 석상이 있는데 그중 페로즈로 추정되는 페르시아 왕자 석상이 남겨져 있습니다. 페로즈의 형제로 알려진 바흐람의 묘지명이 청나라 말기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국 대추장 710년 95세로 죽어 낙양 건춘문 밖에 묻혔다고 적힌 묘지명입니다. 이를 통해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 일행이 당나라로 귀순해 페르시아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시나메에 등장하는 향기로운 낙원, 신라에 대한 묘사는 어떨까요? 신라는 아주 번영한 곳으로 일부는 대륙에 닿아 있고 일부는 바다에 면하여 있다. 그곳을 바실라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가 이상적인 낙원으로 묘사되어 있죠.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슬람의 자카리아 알 카즈윈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아실라는 중국의 맨 끝에 있는 절호의 나라이다. 아실라의 앗은 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공기가 순수하고 물이 맑고 토질이 비옥해서 불구자를 볼 수 없다. 그들의 집에 물을 뿌리면 용연향의 향기가 풍긴다고 한다. 전염병이나 질병은 드물며 파리나 갈증도 적다. 다른 곳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곳에 오면 곧 완치된다. 라고 이상향의 신라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이븐 쿠르다드비는 왕국과 도로 총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신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쪽 항저의 맞은편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그곳은 산이 많고 금이 풍부하다. 이곳에서는 비단, 검, 사향, 그리고 알로에, 말안장, 담비모피, 범포, 육개 등이 생산된다. 그곳에 갔던 무슬림들은 좋은 환경에 매혹되어 영구히 그곳에 정착하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신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걸 보면 신라에 이렇게 귀한 물자들이 풍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라로 갔던 무슬림들이 신라의 좋은 환경에 매혹되어 영구히 그곳에 정착하고 신라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븐 쿠르다드비는 신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실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질병도 가장 적다. 이번에는 대왕들의 업적과 경의의 요약이라는 이슬람의 작가 바쿠이의 기록입니다. 중국의 마지막 국가 신라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신선한 공기, 맛있는 물 같은 완벽한 조건 때문에 백성들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며 집집마다 호박 향내가 난다. 이상향의 모습이죠. 이슬람의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는 신라에는 금이 흔해서 개의 쇠사슬이나 원숭이 목태도 금으로 만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세기 마수디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뒤로 디마시키, 알 누아이리 등 중동의 알라위족이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의 박해를 피해 신라로 망명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신라로 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신라는 페르시아인들을 비롯한 많은 서역인들이 신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기록으로 834년 흥덕왕이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를 즐긴다며 사치를 국법으로 금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사치를 부렸을까요? 진골 여인은 금이나 은실을 자수나 공작 꼬리, 비치털, 목도리의 사용을 금하며 빗에는 에메랄드와 같은 슬슬이나 거북 가죽을 박은 것의 사용을 금하고 수레에는 침향과 자단과 같은 동남아시아산 나무의 사용을 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라에는 멀리서 온 중귀한 물품들이 많았던 거죠. 특히 페르시아산 카펫도 사용을 금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쿠시나메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에서 신라는 물자가 풍부한 곳이고 자연환경이 좋은 이상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라에 남겨진 페르시아의 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괴릉이라고 부르는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릉입니다. 경주 외곽에 있는 아주 멋있는 릉입니다. 이곳에 가면 서역인의 모습을 한 무인석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키가 8척, 그러니까 2.5m의 우람한 모습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이 무인의 석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무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요. 눈이 크고 움푹 패여 있으며 코가 높다 해서 이들을 신목곱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곱슬한 턱수염과 머리에는 터번을 쓰고 있습니다. 뒤편에는 터번을 묶은 모습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역인을 보고 만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괴릉의 무인석상 뿐만 아니라 흥덕왕릉에도 무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옷차림이 페르시아의 무인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경주 구정동 방영분의 석상입니다. 이 석상은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데 그 막대기 끝이 굽어 있습니다. 폴로 스틱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을 보면 뭔가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로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폴로는 페르시아의 왕실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폴로와 아주 비슷한 격구를 신라의 화랑들이 즐겨 했다고 하죠. 이거 역시 우연일까요? 경주 용광동에서 출토된 토용입니다. 그런데 이 토용의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인으로도 추정되는 서역인의 모습이죠. 게다가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었을 뿐만 아니라 손에는 홀이라는 스틱을 들고 있습니다. 홀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가 관료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경주에서 발견된 토우입니다.
한눈에 봐도 얼굴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꽃갈 모자, 이건 페르시아의 전통 복식에서 볼 수 있는 꽃갈 모자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주에서 출토된 유리 주전자입니다. 그 모습이 비잔틴이나 페르시아 북쪽의 흑해 지역에서 출토된 유리병과 매우 닮아 있고 페르시아산 주전자와도 그 모습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리잔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경주 천마통에서 출토된 유리잔입니다. 사산 페르시아의 유리잔과 매우 닮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입수 쌍조문이라는 이런 문양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꽃나무가 중심에 있고 양쪽으로 새가 배치된 모습이죠.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이런 유물이 있습니다. 이 유물에도 이와 비슷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무를 중간으로 양쪽에 2마리의 새가 배치된 문양이죠.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런 문양을 즐겨 사용했는데 새는 영혼을 뜻하고 꽃나무는 신의 나라, 즉 영혼의 고향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신라에서는 이처럼 페르시아의 사람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로 추정되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흔적으로 처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강왕이 지금의 울산항인 계운포로 놀이를 갔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깔려 길을 잃고 말았다. 일관의 조언을 듣고 그곳에 절을 세우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다. 동해의 용이 이를 기뻐하며 아들 7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춤과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라벌로 들어와서 왕의 정사를 도우니 이름을 처형이라고 하였다. 왕이 예쁜 여성을 처형의 아내로 삼게 하고 급관의 관직도 주었다. 급관이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처형 이야기입니다. 헌강왕의 총애를 받던 처형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에는 부인의 옆에 자신이 아닌 외간 남자의 발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처형은 처형가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죠. 서울 달 밝은 밤에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이처럼 처형이 자신의 발이 아닌 다른 남자의 발을 보고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하죠. 그러자 역병이 처형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형의 부인과 함께 누워있던 외간 남자가 바로 역병이었던 거죠. 전염병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병은 처형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늘의 맹세코 앞으로는 공의 모습을 그린 그림만 봐도 그곳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처형의 얼굴을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악학개범에는 처형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눈이 깊고 코가 크고 주걱턱인 전형적인 서역인의 모습입니다. 삼국유사의 처형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나라의 동쪽 지방에 주군에 행차하였다. 그때 알지 못하는 사람 4명이 어전에 나타나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고 의관도 다르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내의 정령이라 하였다. 헌강왕의 앞에 괴이한 모습에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외국인의 등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형의 탈을 쓴 무용을 우리는 처형무라 하여 오랜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처형무 속의 처형의 탈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눈에도 외국인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역신을 쫓는다는 이런 처형은 누구였을까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헌강왕이 처형을 만났을 때가 879년이었습니다. 중국 당나라에서는 875년 황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황소의 난은 제가 소금의 역사에서 소개한 바도 있었는데 황소는 소금 밀매업자로 그 당시 황소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의 지지로 걷잡을 수 없이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이들 반란군들은 중국의 동남부를 휩쓸면서 특히 광저우 지역에 있던 많은 외국인들을 무려 10만 명 넘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당시 서역인들이 이 학살을 피해서 신라로 왔다면요? 처형 역시도 황소의 난을 피해서 신라로 온 서역인이 아니었을까요?
7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기까지 해양 실크로드가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해양 실크로드는 아랍의 문화와 물품이 신라로 그리고 일본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 쿠시나베 속 신라가 이상향으로 그려진 것이 아닐까요? 페르시아인들에게 쿠시나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병자호란이 일고 난 이후 박씨부인전이라든지 인경업전과 같은 이런 소설이 백성들에게 크게 환영받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병자호란 때 오랑캐에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 오랑캐들에게 속 시원히 복수하는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쿠시나베 역시도 나라를 잃어버린 페르시아 사람들의 그런 서름,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과 이상향이었던 신라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재건하고자 하는 희망에서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으로 오랫동안 구전된 것이 아닐까요?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금의 이란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한국은 이란의 3대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무역 규모가 1조 900억에 다다릅니다. 이란 사람들은 한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대장금 시청률이 무려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란 사람들은 태권도에 대한 사랑도 크다고 합니다. 태권도 인구가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은 무려 120만 명입니다. 서울 강남에는 테헤란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도 서울로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습니다. 1977년에 지정되었죠. 하지만 이란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대서사시 쿠시나베 속 신라를 보면 신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쿠시나베 속 신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나라였습니다. 오래전 페르시아가 알아본 쿠시나베 속 신라처럼 에이펙이 열린 경제의 가치를 세계에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